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을 맞이하고 있죠? 네. 마음이 그런가요? 춥지 않으십니까?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머리도 춥고 모든 게 추운 상황입니다. 네. 저는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겨울철에 더 힘들기 때문에 그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왜 또 시사평론가다운 얘기로 무국지사 네. 로서의 이런 역시. 면모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저는 마음. 네. 진즉부터 그런 면모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아유, 한 몸이나 훌륭하십니다. 얘기하는데 네. 예. 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화산이 준비해 오셨는데, 자, 이제 또 검찰 소식 다룰 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법무부 징계위원회, 역시 뭐 여러 가지 절차, 또 자격 문제로 시끄럽죠? 네, 오늘 징계위 2차 신문이 열렸고 또 한 번의 기피 신청,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했습니다. 네, 누굽니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해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 법무공단의 이사다. 법무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네. 그리고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는 검언유착 KBS 오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제보자로 지목이 된 상황이다. 근데 그거 사실입니까? 제보자 그게 뭐 맞아요? 수사 도중에 뭐 그렇게 지목이 됐고 확실하게 그 사람이다라고 공표가 된 것은 아닌데 약간 그 이 사건은 또 관련 사건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척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는데 두 개 다 기각이 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7명 징계위원 전원을 다 채워달라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이것도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증인이 8명이고 애초에 채택된 사람들이 이게 묘하게 4대4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과 법무부가 신청한 증인 각기 4대4라는 뜻이죠? 네,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과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이 4명이 윤 총장 쪽에 유리한 증인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좀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법무부의 심재철 법무부국장, 검찰국장이죠.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이렇게 4대4 구도였는데, 근데 이제 그 윤 총장 측 증인들은 그 신문을 마쳤거나 신문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반대쪽 증인들은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랑 정진웅 검사는 아직은 안 나타나 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증인이 채택이 됐다가 다시 철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증인들은 대다수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법무부가 받아들인 셈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제 뭐 한동수 감찰부장, 뭐 정진웅 차장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채널A 수사 관련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을 했는데 이 감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윤석열 총장 측이 충실하게 이제 전달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어보겠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증인은 채택이 됐지만 이성윤 지검장하고 이제 정진훈 차장은 안 올 확률이 높았던 것이고 애초에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도 대검 감찰부장도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징계 사유에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실은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법무부의 그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돼서도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어떻게 문건이 오갔는지와 관련돼 있고 그리고 채널A 사건과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감찰 과정에서도 사실은 연관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키를 쥐고 있는 증언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출석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제 법무부 측에서 이제 직권으로 사실은 증인을 채택을 했던 거거든요. 이분이 원래 징계위원이었는데 스스로 이제 회피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이 된 거였는데 결국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증인 채택이 철회됐지만 한동수 부장이 또 출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법무부 측에 이제 어떤 유리한 증언 자체는 지금 한동수 부장이 거의 다 혼자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요? 아니 저는 좀 이게 이상한 게 지금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행정기관 내부 절차거든요. 네. 근데 거의 재판같이 돼가고 있어요. 네, 이 절차들이 검사징계법도 있고 또 네.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다. 뭐 증인신문 해야지. 뭐 네. 이건 뭐 절차 다 지키면서 이게 금방 결론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0일에 너무 집중한 많은 사람들은 네. 다 속은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꽤 보이는 것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심재철 국장이 출석을 안 했는데 대신에 의견서는 제출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 변호인 측도 우리 반박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수용이 됐는데 오늘 네. 내로 작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징계위가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보완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5명 증인 중에 네. 이 뭐 소식이 들어온 것은 4명까지는 이제 신문이 일단은 끝난 상황이고 네. 이정화 검사에 대한 이제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정화 검사가 또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서 네. 이 신문 자체가 좀 길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럴 말씀 것 주신 것 같습니다. 중에 이제 서면으로 윤 총장 측이 제출한다는 것도 사실 네. 기한을 뭐 반드시 뭐 오늘 내에 끝내라라고 이 법무부 징계위가 주장을 하면 사실 또 네.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오늘 내에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은 좀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꼭 농구 시합 같이 되네요. 뭐 4대4 뭐 이런 식으로. 농구 잘하십니까? 예. 네. 농구 잘하면은 그 감시당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디서 많이 문건에 듣던 들어갈 수 소리입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주관적인 해석과 해석이 충돌하는 지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네, 이것은 어떤 그 말에 대한 해석의 충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또 뜨거워요? 네, 윤 총장의 경우는 퇴임 뒤에 예. 국민을 위해 뭘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논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려 나왔습니다. 2016년 관훈클럽에서 네. 한국 시민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고민하고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반기문 윤석열 비슷하게 들리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그게 우려가 돼서. 뭐 반기문은 조금 네, 좀더 하이톤입니다.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반기문 원래 됐는데 윤석열 섞이면서 이상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발언, 그때 고민하고 결심하겠다고 반기문 당시 총장이 했던 발언이 네. 그때 대선 출마로 해석되지 않았냐. 아하. 그렇다면 윤 총장 발언도 이거는 정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예. 라고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충청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그때 반기문 대망론도 그 네. 충청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윤 그 총장도 충북 사람이고, 예, 이번에 윤 총장도 그래요. 고향은 서울인데 이제 부친 고향이 충청도라서 충청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일각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이 있습니다. 중원에 이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 이거요. 네. 충청도 사람들한테. 충청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발언은 정치 참여냐 아니냐를요? 그렇죠. 아, 거기가 뉘앙스가? 먼저 반응하고 네. 있잖아요. 아. 지금 이상- 윤 총장 대망론이 충청도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 충북 청주 출신의 김종대 MC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죠. 충청 충청도가 패권주의. 예, 충청 예. 출신의 대권 주자로서 한번 붙겠다 뭐 이런 건가요? 반기문, 뭐 저도- 윤석열, 김종대. 아, 예. 상당합니다. 예, 좀 김종대가 관심 붙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네. 많습니다. 예, 그럴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의 반론은 10월 29일에 대전지검 고검을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얘기를 했었다.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기업이 불과하고 예. 강아지 3마리 보면서 지내야 될 판이다. 아. 이런 얘기도 자기가 했었다. 강아지 3마리가 있으시구나. 예. 그리고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려고 하면 예. 정파적 편향 행동을 했거나 특정 정파와 밀접한 관계를 갖거나 퇴임 뒤에 정치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 그래. 두 개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 윤석열 총장이 네. 이 뭐 한국에 뭐 자기가 이제 이후에 퇴임 이후에 어떻게 봉사하게 할지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반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정치도 포함되느냐? 네. 국민의힘 쪽에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뭐 아직 뭐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 정치를 안 한다고 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법무부 측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우스개를 한마디 보태자면 강아지 3마리를 키운다. 네. 그러면 어디서 키우는 겁니까?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강아지는 키웠습니다. 네. 그 선물 받은 거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주민들한테. 강아지를 어디서 키우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키울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뭐 주로 조크였습니다, 대통령들은 조크. 강아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네. 대통령들도 그러셨습니다. 네. 자,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이냐. 지금 정직설까지 나오고 네. 막 벌써 여론을 앞질러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직설이 너무 정직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서른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예. 자기가 하면은 해임인데 예. 정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 해임 혹은 정직 6개월 이래 버리면 이제 파장이 너무 크고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정직 역풍이 있을 6개월도 수 있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니까 정직 6개월이면 사실상 거의 해임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봉이라든지 이런 경징계가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법무부 측이 패배한 거 아니냐 물러선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직 3개월 요 정도 선에서 결정나지 않느냐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그렇죠. 또 보완을 하면 해임을 해버리면 사실 이후에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에서도 불리할 여지가 있지만 해임을 하게 되면 검찰총장을 새로 이제 임명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집행정지가 나온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사실 예. 한 검찰 두 총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스크가 큰 이제 선택지고 정직 6개월의 경우에는 뭐 정직 3개월이나 6개월에는 사실은 정직을 당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중징계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정직을 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그 직무의 대행을 이제 예. 대검 차장 검사가 하게 되는데 지금 조남관 차장 검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당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글을 못 쓰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바람에 네. 법무부에서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제 법무부가 검찰을 다시 한번 장악하는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직 3개월 설이 뭐 파다한데. 네. 정직 3개월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이것은 중징계감이다라고 해서 징계 청구를 한 그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김 빠지는 거거든요. 정직 3개월에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중징계는 중징계인데. 그렇죠. 그래도 중징계지만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직 3개월쯤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지만 결정은 또 정직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것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공정해야 될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뭐 정직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떠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치를 그만두신 김종대 MC의 한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좀 네, 떠들어도 된다. 적절치 자기는 않다. 떠들어도 된다 이 얘기죠. 아, 참 왜 저를 공격하십니까? 시사평론가들은 떠들어도 예. 되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 징계위의 어떤 지금 징계를 뭐랄까요 논한 어떤 과정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자체가 근거가 정말 명확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징계를 청구할 만한 일이다라는 어떤 합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님 재판하듯이 징계 정직이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나중에 결정이 나더라도 또 시끄러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셨나요? 네, 연달아 준비를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당내 논란 그동안 계속 있었고 하필이면 필리버스터가 또 겹쳐가지고 네. 미뤄졌는데 이게 난산처럼 보여지고 앞으로도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분만자는 쌩쌩할 것이다. 자, 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듣고 오죠. 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유인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 이 말 잘 듣다 보니까 역시 정당은 책임 공동체다. 네. 예, 우리 정치학에서 나오는 아주 원칙을 한번 짚어줬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뭐 분만자도 쌩쌩하다 이게 네. 참 표현이 좀 저로서는 좀 낯선 표현인데요. 예,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과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 이를테면은
그때 이제 탄핵 당시에 어떤 여당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야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 자기 반성을 했는데 그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 당원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내가 그때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사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는 또 큰 역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예,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보수 정권의 과거에 노태우 정권 때부터 경제수석을 한 그런 뭐 일도 있고 워낙 오랫동안 역대 대통령들 많이 그렇죠. 관여했죠. 워낙 오랫동안 이제 정치에 관여해왔기 때문에 네. 오늘 사과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네. 이제 어려운 그런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도 모든 걸 같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스케일이 예상보다 컸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벌집을 건드린 모양새가 됐어요. 여야에서 다양한 반응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 쪽에서는 좀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정청래 의원이 뜨내기 대리 사과는 사기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차원의 사과인가 이거를 좀 상기시키는 해석 투쟁이랄까요? 네. 이런 프레임을 구사를 했고요. 우상호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은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대리 사과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단절 선언이라는 취지로 한 것인데 단절이 그렇죠. 안 됐다라고 우상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이건 안 좋은 반응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잘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당 전체를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덕담 겸 숙제를 내줬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라고 받았습니다. 아주 뭐 품격 있게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라이벌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진정한 보수 개혁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것도 덕담이네. 네, 근데 마지막 문단에서는 발목 잡기 하지 말고 예. 건전한 정책 경쟁을 하자. 아하. 그것이 진정한 사과 반성이다. 이런 메시지를 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 뭐 정치에서 사실은 정치가 너무 삭막해져서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모습은 많이 봤는데 네. 뭔가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뭔가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보기 어려웠거든요. 아니, 드문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사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예.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사실은 여러 맥락에서 적절해 보인다. 그 점을 예. 아마 고려한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광주의 망월동에 찾아가서 5.18에 대해서 사과한 김종인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주 괜찮은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과의 정치학에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주시네요. 네. 계속 사과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과가 당 내에서 어떻게 이게 수용될 것이냐. 네. 국민의힘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당장 몇몇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친박계라고 불렸었죠. 예. 내불남로냐. 내가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더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반성하느냐. 내로남불을 변형시키는. 그렇죠. 거꾸로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왔고 이재호 전 의원도 정치 욕망의 속임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또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아이고야, 이건 또 인질극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평가가 인셈이죠. 여기서 인질범은 민주당이 되는 거네요.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김종인 위원장일 수도 있겠죠. 아하. 네. 근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좀 찬성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친박계 그렇군요. 출신이라고 하는 곽상도 의원도 지역 구민들도 공감이 상당하다. 예. 대구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반응도 있었고 정주 콤비가 있어요. 이 국민의힘의 정주 기간이 높았던 터줏대감들, 예. 예, 정진석, 주호영 이 두 다선 의원도 네. 정진석 의원은 대놓고 옹호를 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장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 옆에 서 계시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좀 오히려 공감대가 더 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결 못하던 문제, 본인들이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른 쥐가 와서 다는 거거든요. 네.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자, 문제는 이 사과가 앞으로 중도 행보에 과연 어떤 흐름이 조성이 될 것이냐. 이런 기도가 성공할 것이냐. 옛날에도 여러 번 했으나 실패를 여러 번 했거든요. 네. 이번엔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이게 개인적 욕망이냐 아니면 정치 관해, 철학의 반영이냐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큰 거 하나는 털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행보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세 퇴색될 수 있다. 네. 이 점을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서울시장 제안을 받았다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제안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동을 했고 제안을 받았다는 걸 다 인정을 했고요. 네. 이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 새누리당 이쪽 출신이 아니죠. 국민의당 출신이라서 그렇죠. 과거의 어떤 원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하고 코드가 상당히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편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본인이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여러 주자들을 붙여서 흥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거를 최소한 노렸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김근식 교수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좀 더 잘 된다면 네. 비대위원장하고 호흡을 맞출 여지는 더 커지겠다. 그거는 뭐 아하. 분명하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평가했을 것 같은 게 너무 센 사람을 지금 밀어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면서 같이 갈 수 있으면서 그리고 네. 중도층에 구애할 수 있는 인물 이 점에서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중도가 여기서 키워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분만자는 쌩쌩하다. 이제 설명이 된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쌩쌩하다. 하지만 예.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도와줘야 앞으로도 쌩쌩할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중도의 노선이 잘 쌩쌩하냐 이 부분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빙하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임대료 멈춤법의 비밀은 첫발이냐 생색내기냐 그리고 이것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은 말하기 싫은 뉴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네. 자, 임대료 멈춤법.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를 한 법안인데요. 상가의 네.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상업시설에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 제한의 경우에는 최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 건데요. 네. 이게 일정 이상의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강제하는 이런 내용인 건데 네. 하지만 이걸 뭐 어겼을 때 처벌한다든지 이런 처벌 조항은 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예, 그런데 법적 구속력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발의하신 이동주 의원 그렇습니다. 주장입니다. 자, 임대인들 굉장히 손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임대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될 임대료를 이제 못 받게 되는 거니까 반발할 네. 여지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의 경우에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대출을 끼고 이제 뭐 이 자기가 건물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임대인들에 대해서 이 대출이자와 상환에 대한 부담을 좀 감면해 주는 이런 방법을 지금 찾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네. 금융당국하고 조율을 해서 이자를 뭐 이자나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이런 방안을 금융권하고 이제 논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금융권도 같이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건데 네. 근데 이것은 또 금융권의 어쨌든 자발적인 여러 가지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선 검토를 지금 뭐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있지만 사실 이 법안대로 하면 예. 정부가 자기 돈 쓰는 거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정부가 자기 돈 쓰는 건 없고 임대인이 받아야 될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네. 은행이 받아야 될 이자나 이런 대출금을 유예를 해주거나 이런 구조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추가로 논의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당장 이 법으로 글쎄.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건물도 지방의 경우엔 이미 시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놔도 안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또 고통 분담이 서울과 지역이 또 실정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와 관련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제 여기까지 온 거냐 이런 이제 언론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해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에 매출 급감의 임대료 부담까지 이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이냐 이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맥락에서 지금 제기가 된 거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는 거고 이 언론이 청와대 대변인에게 그걸 물어봤거든요. 네. 청와대에는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원론적 얘기였던 것이고 임대료 멈춤법과는 관계가 없다. 정부와 네. 국회가 각각이 알아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정하게 부담을 하자.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공정이란 말이 나온 맥락이 뭡니까? 이게 코로나19 그리고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임대료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왜 우리만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네. 이 법안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임대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왜 나만 손해를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이 논리입니다. 네. 이런 상황은 업종별로 이제 불만이 오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이제 번진 바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왜 노래방은 안 되고 PC방은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있지 저 않습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왜 음식점만 되고 카페는 안 되냐? 네. 그리고 브런치 카페는 그런 카페냐 음식점이냐? 카페에서 김밥을 팔면 브런치 카페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아유, 끝이 없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손해를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 그리고 공정하다는 것은 곧 나의 손해를 네. 경감하는 것이거나 또는 남도 나만큼의 손해를 지는 거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이제 나서는 거죠. 임대인들도 아니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정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손해를 나누는가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네. 그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약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강자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손해를 나눠야 되는가 이 구조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의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모든 대책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뉴노멀로 새로운 질서로 가는 그러한 사회의 필요성이기 때문에 네. 즉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뉴스 화상과 핑하가 얘기했듯이 증세와 그거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것까지 논의가 이어져야 그래야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임대료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한 부분이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듣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